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에 나가 압수수색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게 된다면 오후 2시에 맞춰 나오게 되는 건가요? 네, 2시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오늘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첫 조사입니다. 호송차를 타고 포토라인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정문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은 계엄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해 영장에 적은 범죄 사실을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조사할 계획인데요. 이후 내란과 긴밀하게 연결된 외환죄에도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영장엔 적시되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킨 다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어제 내란 혐의 재판에는 불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이 불투명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을 당시에도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조사를 전면 거부한 전력이 있는데요. 어제 변호인단과 4차례나 접견을 가졌는데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방식에 대해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면서도 다른 일반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거로 해석됩니다. 특검 관계자는 서울구치소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으로부터 아직 출석 여부와 관련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도 접수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른 특검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최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압수수색을 나갔다고요? 네,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오전부터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라 변호인단과 조율하고 있는데요. 재작년 7월 말 최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정점이라 볼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특검은 또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뿐만 아니라 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종득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실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요. 이른바 VIP 경로설, 즉 윤 전 대통령이 최초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뒤 경로했고 경찰로의 사건 이첩을 보류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오고 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또 오후에는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하죠. 맞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오늘 오후 3시에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전 차장은 재작년 7월 말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거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검은 이 수석회의에서뿐만 아니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대통령실이 뒤집으려 한 게 맞는지, 지시는 어떤 식으로 국방부에 내려졌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히며 관련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회에 협찬을 한 대기업들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특검이 겨냥한 코바나 컨텐츠 의혹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코바나 컨텐츠는 지난 2007년 김건희 여사가 설립한 전시 기획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지난 2015년부터 개최한 3차례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당시 김 여사의 배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요직에 있었던 만큼 청탁 목적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이 준비 기간부터 과거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한 특검은 의문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강제 수사 등 관련 수사도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협찬 기업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등이 포함된 만큼 특검이 이들 대기업까지 수사를 확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에 대한 의혹도 이 코바나 협찬 의혹과 연결돼 있는데요. 당시 김 씨가 대표로 있던 렌터카 업체가 이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김 씨의 렌터카 업체는 지난 2023년 대기업들로부터 18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해당 자금의 흐름은 물론 해당 투자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우회적인 청탁 목적이 아니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해외로 출국해 아직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김 씨는 측근을 통해 귀국해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당한 특검은 영장 재청구 등 다양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의 다른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가장 먼저 압수수색에 나섰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주말에도 소환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특검은 모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이모 씨와 웰바이오텍 대표 구모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웰바이오텍은 주가 조작 소재로 의심을 받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주가가 급등한 회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삼부토건 부회장인 이모 씨는 당시 포럼을 기획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포럼에 참석했던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나 이들 의혹과 김건희 여사를 잇는 이종호 전 블랙 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순직 해병 특검팀이 지금 이 시각 국회의원 회관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 보복이라면서 속속 집결에 반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에도 파장이 일고 있죠. 네, 우선 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라는 게 국민이 특검에 부여한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대 특검의 칼끝이 모두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아침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를 신속히 수사하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운영했던 업체는 대기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뇌물 성격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김 직무대행은 수사에 차질이 없게 입법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개정하는 등 특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건희 일당, 버꾸라지들이 특검의 주사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 상황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내란에 동조한 의원들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내란 특검 수사는 과잉 수사이자 망신주기라며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특검 수사 대상에 일부 현역 의원들이 포함되면서 수사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금 전 최상벽 숭실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당내에선 긴장감도 감돌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이른바 VIP 경로설 당시 국방을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되어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공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22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함께 논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계획돼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14일부터 닷새 동안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을 시작으로 15일엔 국방부 안규백,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 후보자 등이 국회에 출석합니다. 교육부 이진숙, 법무부 정성호 장관 후보자는 16일에, 17일엔 기획재정부 구윤철,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집니다. 슈퍼위크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행정안전부 윤호중, 보건복지부 정은경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7대 기준을 앞세워 후보자 도덕성 검증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진 이진숙 후보자와 보좌진 갑질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후보자가 낙마 없이 끝까지 임명되도록 방어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강선우 후보자 갑질 논란은 보좌진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진숙 후보자는 충남대 총장 출마 과정에서 이미 논문 검증을 거쳤고 내부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보자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권준수 기자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이 불투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아직 특검에는 불출석 사유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처음으로 오늘 직권남용 혐의 등과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서울은 최저기온이 열대야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서 12일 만에 밤더위가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계를 늦추긴 이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더위 현황과 전망 알아봅니다. 정희훈 기자, 먼저 밤사이 더위부터 짚어보죠. 서울이 12일 만에 열대야에서 벗어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지난 밤사이 최저기온이 24.6도로 25도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6월 29일 이후 12일 만에 열대야에서 벗어난 겁니다. 특히 체감온도가 30도에 육박했던 전날과 달리 지난 밤사이에는 최저 체감온도도 25도 안팎으로 실제 기온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한반도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에서 동풍이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서쪽으로 고온 건조한 바람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면서 습도는 낮추고 밤사이 기온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수증기와 건조 공기가 부딪히는 곳에서는 일시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안심하긴 이른데요. 다음 주까지 서울 등 내륙 곳곳에서 주기적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다시 습도가 높아지면서 체감온도도 초열대야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열돔 현상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낮에는 기온이 얼마나 오르나요? 네, 서울은 오늘 낮 기온이 다시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만 주말까지는 한반도 상공으로 두 개의 더운 고기압이 영향을 주면서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쪽 지방은 산맥을 넘은 동풍이 유입되면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습도는 다소 낮아졌지만 이번에는 뜨거운 날씨로 인해서 온열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낮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야외 작업장에서는 휴식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도를 웃도는 폭염은 일요일까지 이어진 뒤에 다음 주쯤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변화하고 또 열돔이 해소되면서 조금씩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북쪽에 찬 공기가 유입되고 다시 중부지방으로 발달한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중부지방은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다음 주 장맛비에도 미리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여름 폐사한 가축이 5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본부는 오늘 발표한 국민안전관리 1일 상황에서 5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누적 가축 폐사가 52만 6천여 마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9일 하루 동안 무려 가축 14만여 마리가 폐사가는 등 피해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철 발생하는 화재 가운데 10건 중 4건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냉방기기 사용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30도를 훌쩍 넘긴 서울의 번화가. 내리쬐는 햇빛을 양산으로 가리고 부채나 휴대용 선풍기로 땀을 식힙니다. 조금만 걸어도 지치는 날씨에 시원한 실내를 찾게 됩니다. 너무 더워서 계속 안에 들어가고 싶은 날씨인 것 같아요. 에어컨 없으면은 아마 진짜 다 죽지 않을까요? 시원한 바람으로 손님을 끌기 위해 문이나 창문을 열어둔 채 영업하는 가게도 보입니다. 서울 연남동 골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어컨 실외기들이 쉴 새 없이 뜨거운 바람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여름 냉방기기 사용이 느는 만큼 화재 발생 위험도 커집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7에서 8월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의 40% 이상이 전기적 요인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을 위해 전력을 많이 쓰는 냉방기기는 멀티탭이 아닌 벽면 콘센트에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 또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을 자제하고 1에서 2년 주기로 멀티탭을 교체하면서 먼지가 끼지 않게 수시로 청소해줘야 안전합니다. 멀티탭에 먼지가 많이 끼면은 이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먼지에 불이 붙거나 이제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열의 축적이 있기 때문에 큰 화재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도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1년에 한두 번 정도 청소해 주는 게 좋고 실외기 주변에 종이 상자 등 가연성 물질을 놔두면 화재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폭염 시 노동자에게 2시간 안에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가 의무화할 전망입니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항을 재심사하기 위해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달 1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규제개혁위는 획일적으로 시행하면 중소, 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2차례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올해 폭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규제개혁위에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돼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김모 씨가 소환 조사에 응할 계획이지만 아내 출국 금지 조치로 귀국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전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의 측근은 YTN과의 통화에서 김 씨 아내가 현재 출국 금지 상태인 거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베트남에 있는 김 씨는 특검이 소환할 경우 조사에 응할 계획이지만 국내에 있는 아내가 출국 금지된 상황이라 현지에서 자녀를 봐줄 사람이 없다는 입장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관련된 렌터카 업체에 대기업이 거액을 투자한 게 김건희 여사와 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투자가 이루어진 뒤 해당 렌터카 업체의 기존 주주가 수익금을 회수했는데 해당 법인 소유주가 김 씨 아내라는 것이 드러나며 투자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연일 연고점을 새로 쓰고 있는 코스피가 장중 3,200선을 돌파했습니다. 반도체주가 강세인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장중 30만 원대에 올라서며 신고가를 달성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코스피가 장 초반 크게 올랐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는 3,186으로 상승 출발한 뒤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며 한때 3,2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장중 1%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며
3,216가지 치솟았는데요.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은 3,18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3,200선을 기록한 건 지난 2021년 9월 이후 3년 10개월 만입니다. 닷새째 지수가 오르며 연고점 역시 매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1,600억 원 넘는 주식을 순매도했지만 개인이 1,200억 원 넘는 주식을 사들였고 기관 투자자도 매수 우위로 전환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SK하이닉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 세계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한 엔비디아에 힘입어 장중 30만 원대로 최고가를 달성한 뒤 지금은 하락 전환됐습니다. 삼성전자도 2% 가까운 상승률로 6만 2천 원대를 기록하고 있고 이 밖에 반도체와 철강, 화학 관련 주식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12거래일 만에 장중 800선을 회복했습니다. 개인의 순매도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를 합친 우리 증시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장 마감까지 증시 상승세가 지속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 호조 등의 영향을 받아 1,376.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미국의 관세를 무기로 한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이달 초 우리 수출은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도체와 유럽으로의 자동차 수출이 수출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7월 초 수출 실적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주력 품목의 선방에 수출이 건재함을 보여줬습니다. 관세청은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19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 효자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 실적을 앞에서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12.8% 늘어난 38억 2,8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7%까지 확대됐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HBM의 수요 증가와 D램의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미 품목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승용차도 13%, 철강도 4% 수출이 늘었는데요. 자동차는 현지 생산 공장이 가동되면서 미국 수출은 줄었지만 유럽 전기차 수출이 늘어나면서 전체 수출을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석유 제품과 무선 통신기기 수출은 줄었고 특히 가전제품이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양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모두 6%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달 초 수입은 20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경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됐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1,030원보다 290원, 2.9% 올랐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월급은 209시간 기준 215만 6,880원입니다. 다만 경영계와 노동계 간 입장차가 크다 보니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지만 노사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힌 끝에 노사공위원 23명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김대중 정부의 첫해 인상률 2.7%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경영계는 고심 끝에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고 갈등보다는 조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조금 화합과 통합이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 측은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숙제로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부는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확정 고시합니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32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와 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결정이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새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여론조사 결과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자,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긍정이 63%, 부정이 23%입니다. 긍정을 보면 전주보다 2%포인트가 지금 하락한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 이렇게 소폭 하락한 이유를 보니까 과도한 민생지원금에 대한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 전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성향별로 예. 민생지원금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그리고 환영한다라고 하는 입장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뭐 과도한 민생지원금이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국가가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또다시 국민들이 빚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바닥에서 돈이 돌지 않으면 어떻게 경제를 부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뭐 정치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은 아닌가 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보냈던 것이 결국에는 그 정치적 진영 간의 이런 뭐 논리의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후속타로 따라오는 여론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방향은 맞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해주시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21일부터 이제 민생지원금 지급이 시작이 되는데 지급이 시작된 이후에 또 여론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중요한 건 지금 정당 지지율 결과입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43%가 나왔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을 보시면 19%입니다. 사실 어제 NBS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20%가 무너졌단 말이죠. 똑같은 19%가 나왔는데 오늘 갤럽 결과에서도 20%의 벽이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전주 대비 3%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자, 이번 하락의 가장 큰 요인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에 희망이 있느냐. 모두 사람들도 하여튼 지금은 어려워도 희망이 보이면 그러면 사실 힘을 내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지도 하고.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괜찮아도 희망이 없으면 절망하는 그런 게 이제 일반 사람들인데 국민의힘의 상황이 지금 그렇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혁신위 위원장을 안철수 의원이 맡아서 뭔가 좀 도모하나 하는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은 뭐 혁신위원장 되자마자 정말로 빛의 속도로 그만두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혁신위원들의 면면이 또 혁신위원장과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혁신위원장을 그만두고 또 그 이후에 소위 뭐 쌍권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분들과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저 당은 정말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것 같고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TK 쪽에서도 매우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역전이 된 그런 상태인데 이제 국민의당에 대한 근거지라고 하는 TK나 영남 쪽에서 희망을 거두는구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근거지가 없어지고 이 당의 존립 기반 없어지면 이거 해외로 가야 되나? 이런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지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좀 더 이런 국민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정말로 심기일전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점점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봤습니다만 대구 경북 지역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지역마저도 지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서 지금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수의 텃밭,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TK 지역도 34대 27의 결과를 보였는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 앞에 호재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이 시작이 됐고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됐고 또 향후 의원들까지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 이 지지율이 더 낮아질 확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호재가 없더라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본인들이 혁신을 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께 지지를 받는 방식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해놓고도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속을 앞둔 시점에서도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자신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책임 있는 세력들, 그 의원들도 본인의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낮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권력이 뭐라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앞다투어 싸우는 모습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모습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혁신위원회를 띄우면서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지만 입으로는 사과하는데 행동으로는 책임지지 않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국민들께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한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에 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입장을 내놨고요. 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0%하고 19%는 심정적으로 조금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으로 계속된다면 2017년 상황에서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갔던 상황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혁신위원회를 정말 절박하게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인적쇄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거든요. 앞으로 계속 관련된 사람들을 통한 또는 그것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될 텐데 인적쇄신은 없다. 그럼 지금 나왔던 사과라든지 혁신에 대한 의지를 밝힌 부분은 공허하게 되겠죠.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0% 중반 정도까지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전에 이제 전 의원님께서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여론조사 결과 수치로만 봐도 지금 특히나 영남 지역, 특히나 TK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은 느끼는 바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의원들이 지역구 민심을 그렇게 심각하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심각하게 어느 정도 느끼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의 느낌과 본인이 실제로 느끼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한 의원과 점심을 했는데 그 의원도 여전히 지금 굉장히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체감이 좀 다르다, 국민의 민심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절박한 어떤 인식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TK 의원들 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 2명이 숲속을 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났다.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됐는데 그래? 내가 친구보다 좀 빨리 뛰면 되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는 이런 그룹 속에서 내가 인심이 잃지 않고 오래 버티고 상대보다 비교적으로 나게 의정활동하면 나는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벗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기본적으로는 지금 영남도 이제 기반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데 그동안의 영남당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또 기득권 이 부분을 좀 버리고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 새로운 모습이라고 하는 게 인적 청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인적 청산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리고 인적 청산을 할 때 그냥 근거 없이 이민 재판하듯이 한두 사람을 그냥 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국민의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자발적으로 뭔가 뭔가 변화된 모습을 좀 보이는,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이제 국민의힘도 뭔가 희망이 있다. 이걸 좀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희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제 인적 쇄신 관련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적 쇄신이나 인적 청산이 국민의힘 개혁의 출발이라고 보는 시점도 있는데 이 부분이 빠지게 된다면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인 개혁은 이루어지기 힘들죠. 그리고 인적 쇄신을 빠뜨렸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없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에게 정권이 없어요. 그리고 과거부터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용건장 시절에도 이 비상계엄이라든지 그리고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과를 해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과하는 사람만 사과하고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뒤돌아보면 진짜 윤석열 전 대통령 옆에 붙어가지고 본인이 찐윤이다, 친윤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뒷짐지고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사과하는 거 들어본 적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없다고 평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미 본인 임기만 한 3년 남았기 때문에 그거 지키는 거에 급급하고 이렇게 당을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앞과 뒤가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당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친윤, 찐윤 그룹들인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청산되거나 개혁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번 혁신은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예. 실질적인 혁신을 이루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사과해야 될 사람들이 사과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어제 윤희숙 위원장이 이제 사과의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윤 정부 3년의 과오에 대해서 마치 3년치의 사과를 한꺼번에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럼 왜 3년 동안 그거를 바로바로 사과하지 못했느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도 있겠고 그리고 지금 그 전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왜 대리 사과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중간중간 사과를 했어요. 의원들도 모여서 사과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계엄을 하고 탄핵이 되고 또 재구속이 되고 뭐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뭔가 쇄신을 해서 끌고 나갈 자체 동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이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보면은 대부분이 영남이고 또 수도권이라고 해도 대부분은 또 강남 3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쟁력 가지고 의원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지역에 하여튼 운 좋게 하여튼 공천을 받아서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용 자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해도 힘든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지느냐. 또 그동안에 이제 어려운 게 당이 집안이 망하려면 서로 부부싸움 하듯이 지금 당 자체가 서로 내탓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여기까지 올 때는 모든 사람의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친윤이 책임이 제일 크고 그게 친윤이라고 우리가 지금 딱지를 붙였습니다만은 그게 주류란 말이에요. 주류고 처음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윤석열 정부가 잘 갈 수 있도록 당에서 뒷받침하는 그룹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느닷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하는 바람에 사실 당도 뒤통수를 맞은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친윤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저주가 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용자원은 별로 없고 근데 그게 주류다 보니까 사람은 거의 그쪽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영남의 주류 또 그리고 이제 그 영남 당이라고 하는 이미지 이것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기득권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도 와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혁신에 예를 들어서 뾰족한 수가 있으면 당연히 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안철수 이제 전 혁신위원장도 느닷없이 쌍구원만 물러나가면 될 것처럼 그렇게 불쑥 던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새로 뽑히는
대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후보가 좀 참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 대표 중심으로 해서 과감하게 혁신을 하고 인적 청산 당장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100지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또 청산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여 명, 20명 치면 이건 개헌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다기보다는 그래도 서로 화합을 해서 뭔가 야당으로서 정책적 능력으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두 분 모두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친윤 세력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그 언더 찐윤이라는 말이 정치권에 상당히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실세라는 말로도 통용이 되는데 관련한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휴대전화를 이렇게 자랑하시든 뭐 이게 뭐 소위 여사의 문자야, 대통령의 문자 이런 거를 과시하시던 분이었는데 언제 언더로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하고요. 기자들에게 친윤이라고 하지 말고 주류 비주류로 해달라라고 이제 하시는 의원들도 있다고 해요. 그 친윤이라는 딱지 자체가 굉장히 이제 주홍 글씨가 된다고들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른바 뭐 이철규 의원, 박성민 의원 지금 뭐 정책위의장 하시고 사무총장 하신 여러 의원들을 찐윤이라고 안 할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분들이 당내 많은 여론을 움직이고 있으시죠. 지금 국민님 보십시오. 지금 원내대표로 올라왔던 사람들 지금 뭐 송원석 원내대표도 대표적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송원석 파라고 분류될 만한 사람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존재감 자체가 없었던 분이잖아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계파로 분류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있죠? 어떻게 앉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전엔 마찬가지입니다. 쌍권 하는데 쌍권께서 올라가기 전에 쌍권파가 있었나요? 또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호 파 누가 있었죠? 대표자만 바꾸는 그 밑에 언더 찐윤들. 그 그룹이 문제다. 그렇죠. 그 그룹이 대통령을 윤석열의 눈과 귀를 막고 뒤에서 여러 가지 이익을 취했던 그룹이고 또 본인들은 계속해서 수면 아래에 있으니까 다칠 이유가 없고 언론에 나오고 자리를 막고 위로 올라가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지금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브리핑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근무할 때의 상황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압색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근무할 때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내용이 수사상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실에 가서 압수수색을 해야 합니다. 왜 국회의원실에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의원들 한 분 한 분은 헌법기관이고 입법기관입니다. 특검이 야당 망신주기 내지는 야당 탄압, 정치 보복성 차원에서 무차별적으로 압색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종덕 의원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특검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동참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 망신주기, 정치 보복성 압수수색은 즉각 중단하시고 철수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임종덕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입니다. 야당 망신주기 압수수색 즉각 중단하시고 철수하기 바랍니다. 네, 지금 국회 상황을 함께 보셨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임종득 의원실 앞에 지금 모여서 집결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최혜병 특검팀에서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했다. 앞서서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오고 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일단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야당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특검의 수사와 관련해서 왜 의원실을 대통령실을 가야지 왜 의원실로 오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뭐 최상병 특검 때 최상병 특검이 최상병 사건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온 건 아닙니까? 사실 저는 무덤을 팠다라고 보는데 과거 21대 국회에서도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관도 없는데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했었거든요.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한다라고 박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진 걸로 수로 보시는데 정치 보복이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너무 많이 숨겨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실제로 VIP가 경로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찾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면 문제가 있겠으나 실제 핵심 당사자로 저희는 읽고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보여주기식 조치가 아니다. 실체적 진실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압수수색 필요하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국회의원을 상대로 국회에 수사관들이 와서 직접 압수수색하는 일은 굉장히 희귀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검찰도 조심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임종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그런 내용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봐서는 이제 뭐 국회의원 된 지가 1년이 넘었고 그런데 과연 과거에 썼던 그 PC 대통령실에 있었던 PC를 뭐 자료를 갖고 와서 이쪽에 넣어놨을 리도 만무하고 혹시 모르겠어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쓰는 PC가 있으면 모르겠으되 또 아니면은 뭐 임종득 의원의 개인 휴대폰을 뭐 압수수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여당이나 또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너무 국회를 우습게 한다. 또 특히 야당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하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적어도 삼권 분립 그리고 의회 중심의 어떤 민주주의 또 야당을 중심으로 야당을 좀 존중하는 어떤 협치의 정신 이런 걸 생각한다면 조금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좀 세심하게 좀 신중하게 하는 모습도 때로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뭐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관도 없는데 왜 국회를 압수수색하느냐. 국회를 압수수색하는 건 희귀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한 가지만 반박을 드리면 21대 국회에 이재명 잡아라 하라고 오픈더 도어를 했던 게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만들었고 그 정치검찰들이 결국에는 민주당 당사까지 압수수색하기에 이르렀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영역은 분명히 사법적 영역과는 분리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정치 보복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검찰 개혁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 있었던 행위까지 부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진실과 무관한 내용들이라면 이건 특검도 비판받아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들은 충분히 핵심 당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핀셋처럼 뽑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공감한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의 결과로 결국 어떤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재명 전 대표와 관해서 검찰이 무차별적으로 압수했던 것 이거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게 승복의 문화,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승복의 문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보복이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 없으면 승복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국회 연결하기 직전에 언더찐윤과 관련한 저희가 녹취를 들었는데 사실 언더찐윤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도 지금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러나지 않는 인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도 좀 어렵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에 나왔던 주류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러났지만 그 옆에서 호가호위하던 그 주류 세력들은 아직까지 권력의 실세에 있는 것이고 그들로서 지금 당이 운영되니까 혁신위원회에서 아무리 사과를 하더라도 책임 있는 그런 모습들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더찐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체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어제 그 부분 좀 제가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한 의원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스럽지 못해요. 그때는 저도 한두 차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분위기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제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하면 좀 가까이 할까 이런 그런 그 정당에는 그런 그 기류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아마 얘기가 아닐 거예요. 민주당도 서로 찐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4, 5년 지나서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초반에 그런 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 그 당시에 모든 의원들은 다 친윤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와서는 저 사람은 찐윤이고 나는 아니다 이런 식의 접근 이건 사실 국민들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또 김상욱 의원인가요? 조금 전에? 김상욱 의원이요. 그분은 우리 당에서 있다가 여기서 배지 달고 있다가 사실은 가서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런 모습도 국민들이 볼 때 먹던 우물에 정말로 침을 뱉는 것처럼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국민들의 정서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 당시에 이제 그 친윤 중심으로 그 연판장을 돌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 거의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선 의원들은 거의 사인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자유스럽겠어요. 솔직히 제 자랑이 아닙니다만 그때 친윤 핵심이 저한테 재선 의원도 서명하자고 그런 것을 제가 반대했어요. 저는 아니 도대체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 출마한다는데 왜 굳이 말리느냐. 나중에 선거를 통해서 당대표 뽑으면 되지. 그래서 저는 반대해서 재선 의원들이 안 됐는데 지금 와서 친윤이네 아니네 이렇게 자꾸 서로 가르마를 타고 비난하고 이런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지금 거대한 여당을 상대로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좀 정책 정당화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원하는 그런 보고 싶은 모습으로 좀 변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연장선상에서 그 변화가 과연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거론되고 있는 당권 도전자들도 있겠고 아니면 뭐 다른 인물들 중에서도 국민의힘에 필요한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확실한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확하게 저런 선언을 하고 그때 당시의 과오를 책임 있게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사실상 그런 인물들은 보기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조금 전까지 지속적으로 말했던 우리 언더찐윤 그리고 그 주류 세력들은 아직까지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해야 될 모습들이 인적 청산이라든지 과거에 과오가 있던 사람들이 물러나 주기를 바라는 이런 이야기들일 텐데 본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가령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잘라내려고 혁신안도 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대놓고 불편해했던 중진 의원님들. 그 사람들이 결국엔 주류 세력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권력을 획득했을 때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급급한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약간 그런 거의 연장선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전당대회 룰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당심 80, 민심 20입니다. 근데 지금 워낙에 당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심도 당심이지만 민심의 비율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혁신의 일종이라고 할 수 혁신이 있겠죠? 아니라 좀 혁신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당심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20% 깨졌잖아요. 근데 나머지 19%가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에서 대표를 뽑은 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판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100% 민심에 따라서 당대표를 좀 선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당원은 뭐냐, 우리가 그동안 당을 어려울 때 지켜온 사람은 뭐냐, 이런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한 20% 넣고 80% 정도는 민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운동장을 넓게 쓰고 좀 룰을 바꿔주면 저는 외부에 있는 분들을 모셔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배신의 강, 툭하면 뭐 탄핵의 강, 뭐 이걸 건너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외부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지난번에 경선에서 마음을 두었다가 대통령 후보 그만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룰이 바뀌면 얼마든지 올 수 있다.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도 지금 당을 나가긴 했습니다만 이런 분들 다 같이 하도록 하는 장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필요하면 이준석 와서 할 수 있죠. 그리고 한동훈 지금 뭐 대표 친한이라고 해서 몇 명 뭉쳐 있습니다만 친한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민심에 소구를 해서 본인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민심에 따라서 당대표가 뽑히면 저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의 우리 당이 운영되는 게 원내 중심으로 자꾸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당직도 국회의원. 근데 골라서 쓰다 보니까 맨날 그나물에 그 밥이고 오른쪽 좀 아랫돌 빼서 윗돌에 고이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새로운 외부에 있는 분들이 올 수 있는 룰을 만들어서 뽑은 다음에 좀 원외도 좀 새로운 사람 뽑아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가능하면 좀 세대 교체를 해서 국민들이 저 당에 좀 희망이 있네. 저렇게 하면 좀 바뀌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에게 열려있는 룰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해주셨고요. 지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지금 당대표 경선 열기가 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징적인 점이 이제 정청래, 박찬대 두 의원이 서로를 향한 얘기보다는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을 더 세게 하면서 이제 본인의 지지율을 좀 높이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서로 네거티브도 하는 그런 양상이었어요. 실질적인 그 후보들이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지만 그 지지층들에서 네거티브를 하는 모양새가 보였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자정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서로가 비판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부모의 그 유산을 놓고 싸움하는 자식들처럼의 모습들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주당이 몰락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밀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더 선명하게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성명성 경쟁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명백하게 국민의힘에 대한 그런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고 그 측면으로 지금 당권 경쟁에 돌입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내란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존립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정당으로 지금 야당으로 인정을 않는 거죠. 국민의힘을 사실상 밟는 거거든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이제 물론 그 당대표 경선 과정이니까 결국은 이제 정청래 후보든 박찬대 후보든 간에 아마 당원들을 상대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또 그중에서도 소위 개딸들이라고 얘기하나요? 이런 분들을 상대로 지금 경선을 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야당이 보기에는 좀 지나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거대 여당이 지금 다 가졌잖아요. 대통령 가졌죠. 지금 국회 거대 의석 가지고 있죠. 사실상 사법부도 장악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검찰 그렇죠. 헌법재판소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나는 놀랐어요.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 대통령 일만 하시라. 나는 야당과 싸우겠다. 야당과 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야당 힘이 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나는 뒤에서 잘 국회에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리지 뭘 싸운다고 그럽니까? 나는 정말 이런
모습 보면서 이게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리고 당대표 되겠다는 분들이 우리 당 뭐 찐명, 찐윤 비판하고 그랬지만 이게 뭐 충성 아부 경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대표가 되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나중에 대통령실 가서 대통령실에서 뭐 얘기하면 눈치나 보고 거기에 비유 맞추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국민의 피해가 생기는 것이고 결국은 나중에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도 저는 아주 급격히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과 싸운다라는 모습들이 이렇게 안 좋게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지금 올바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서로 비난만 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국가를 운영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올바른 야당과 함께 국정 운영을 논의하는 게 맞는데 지금 국민의힘과는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보는 모습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당이 아니고 이것은 이익 공동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오히려 야당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혁신해서 올바른 야당이 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결국에는 싸움의 바운드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당 이렇게 지금 프레임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고 또 이제 새 특검 지금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뭘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냥 둬도 여기다 대고 또 굳이 그렇게 또 야당과 싸우겠다고 하는 말이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미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뭔가 혁신하고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야당을 야당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하고 마쳐야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후보자들이 특정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강선우 후보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실제 의원실 보좌진이 45차례나 바뀌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절대 낙마는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갑질 의혹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 같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실제로 한번 들어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회 정도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게 승진의 요건이라든지 그리고 그 인원이 바뀐 부분과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서관이 보좌관으로 이렇게 승진을 하는 경우에도 이게 인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횟수로 채워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나온 답변 중에 일부였는데 그런 것처럼 몇 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숫자로만 두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측면이죠. 이 또한 청문회 과정 중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본인의 해명들을 들어보고 나면 얼추 해소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나온 내용만 가지고 낙마를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이르다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자. 이 의원님은 지금 이 논란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강선우 지금 후보자가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물러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태도가 안 보여요. 오히려 보좌관이 이상한 사람이다. 당에서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당의 입장이 한 명도 우리는 낙마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여가부는 여성가족부잖아요. 여성이라는 게 남성에 비해서 조금 약자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만들었고 또 가족부라고 하는 게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또 그런 그 어린이들 또 소외된 사람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국회의원들 보면 그 보좌관들이 기피하는 그런 사실은 의원들이 있어요. 근데 강선우 의원이 그런 쪽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5년 동안에 46명이면 보좌관도 15번 바뀌었다고 그래요. 하여튼 승진 요인이 있었다고 그래도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고 더구나 쓰레기를 갖다가 그걸 봉지째 갖다가 우리 보좌관한테 주면서
나중에 국회에서 이거 처리해라. 국회가 무슨 쓰레기장입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더구나 쓰레기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 이건 자기들이 해서 다 오폐물들을 갖다가 이걸 보좌관한테 주는 것. 그리고 제가 이게 보니까 처음에는 뭐 아니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녹취가 나오고 또 문자가 나왔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문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변기 관련해서 뭐 수리를 좀 부탁을 했으면 정말로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고맙단 말도 없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 품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정말로 이게 갑질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민주당에서 그걸 자꾸 보호하려고 그런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손해입니다. 저는 이 강선우 후보자 이게 자꾸 얘기 나오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이준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일 것 같아요. 본인한테 온통 쏠리다가 지금 여론이 다른 데서 가서 그러는데 저는 이준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국민의 정서도 거기에 맞을 것이고 그런데 아마 전략적으로 거기를 지금 버티고 충분히 당신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산다 이런 전략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 그리고 뭐 정은경 질병청장 당시에 남편이 배우자가 관련주 그 당시 마스크 구하려고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그때 그런 주들을 갖고 있어서 주식을 이런 것들 이해 충돌 문제 또 이번에 강선우 이런 후보자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선별해서 한두 사람은 좀 낙마시키세요. 짧게 하나만 바로잡을 게 있어서 그런데 보좌관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당론인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 있어서 바로잡는 것이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갑질 논란이 있었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사과하는 거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이 사실관계가 확인된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깔아놓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소명, 어떤 해명이 나올지는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는 배달 노동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서울 신대방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배 기자 지금 어떤 현장에 나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배달 오토바이들이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음식 주문이 많이 몰리는 점심시간인 만큼 배달 노동자들이 식당가로 속속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전 제가 한 배달 노동자가 배달하는 현장을 따라가 봤는데요. 이곳 신대방동에서 음식을 받아서 여의도까지 20분가량 이동하는 동안에도 마땅히 더위를 피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나는 이곳의 현재 기온은 32도 정도인데요. 지열은 얼마나 내는지 직접 재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2도 정도 나오는데요. 제가 2시간 전에 이곳에서 지열을 쟀을 때 40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20도가량이 올라간 셈입니다. 주로 오토바이를 타는 배달 노동자들은 직사광선에 더해 이렇게 높은 지열은 물론 차량이 내뿜는 열기에도 고스란히 노출돼 더위에 더 취약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배달 노동자들이 더위를 피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겁니까? 네, 제가 만난 배달 노동자에게도 무더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직접 물어봤었는데요. 하루 중 대부분 시간을 밖에서 보내다 보니 시중에 있는 폭염 대비 제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해봤는데 잠깐 뭐 1시간도 사실은 뭐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목도리 하더라도 이제 불편하니까. 국내 플랫폼 기업이 여름철 배달 노동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 영등포에 무더위 쉼터를 설치했는데요. 잠시 쉬어갈 수 있어 장점이 있지만 배달 동선과 겹치지 않을 경우 일부러 찾아가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배달 노동자들은 설명했습니다.
또 폭염, 폭우 등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일시적으로 배달 수입료가 올라가 일손을 놓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배달 노동자들은 서울 곳곳에 있는 플랫폼 기업의 물류 창고 등을 활용해 더 많은 무더위 쉼터가 생기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 때문에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배달 노동자들은 현재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최저임금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 배달 노동자들은 일부 플랫폼 기업들이 노동자와 아무 협의 없이 약관을 변경해 배달료를 삭감한다고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배차 차별을 받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불리한 약관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가 나서 배달 노동자들도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배달 노동자 노조인 라이더 유니온은 오는 17일 총파업을 통해 최저임금 보장과 노동자 인정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대방동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바다 수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해안 양식장에선 고수온 집단 폐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명준 기자. 네, 경남 거제시 양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양식장에선 고수온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남 거제 양식장인데요. 조피볼락 등 양식 어류 90만여 마리를 키우는 양식장입니다. 조피볼락만 40만 마리 정도 있는데 고수온에 약한 어종이라 폐사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양식장에선 기존 그물보다 1에서 2m 정도 긴 12에서 13m짜리 그물을 새로 설치해 수온이 올라가면 조피볼락이 수심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수온이 계속 상승하면 먹이 공급도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남해안 양식장 어민들이 고수온에 긴장하는 건 지난해처럼 양식 어류 등의 집단 폐사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경남 거제 등 경남의 6개 지역에서 어류만 2,800여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어류와 멍게 등 피해액은 659억 원이 넘습니다. 고수온 특보도 62일 동안 이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올여름 남해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1도 높을 거라는 전망도 나왔는데 이미 남해 등 곳곳에 고수온 예비특보나 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고수온 피해 대비해 관계당국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면역 증강제와 예방 백신을 양식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조피볼락처럼 고수온에 약한 어종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일찍 출하하라고 어민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거제 양식장에서 YTN 이명준입니다. 요즘처럼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냉방기 사용이 급증합니다. 그런데 기준에 맞지 않는 멀티탭에 에어컨을 연결해 사용하면 10분도 안 돼 불이 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멀티탭의 에어컨과 냉풍기를 동시에 연결하고 작동합니다. 전선 온도가 빠르게 오르더니 7분 20초가 지나자 130도가 넘어서고 불꽃이 일더니 불이 납니다. 에어컨과 냉풍기의 전격 전류를 더하면 25A, 전격 전류가 10A인 멀티탭이 버티지 못하고 타버린 겁니다.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처럼 잘못된 멀티탭 사용에 따른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난 불로 초등학생 자매가 숨진 사고도 에어컨을 연결한 멀티탭 화재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두 개의 전선이 열로 인해 가지고 붙으면 이게 스파크가 튑니다. 스파크가 튀면 그때 생기는 그 현상들이 화재 현장에서 생기는 현상들이 그 멀티 콘센트 전선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한 사용법을 숙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에어컨처럼 전력 사용량이 많은 제품은 벽면에 있는 콘센트를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고 환경이 여의치 않다면 반드시 용량에 맞는 멀티탭을 써야 합니다. 멀티탭에 최대 암페어가 적혀 있는데 연결한 기기를 모두 더했을 때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전선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미관상의 이유로 이렇게 멀티탭을 단단히 감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열이 배출되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전선이 오래돼 색이 변했거나
눌리거나 찍힌 흔적이 있다면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실외기 주변도 점검해야 합니다. 가연불이 있으면은 조금 이렇게 착화가 돼가지고 화재가 확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외기 내부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항상 이제 염두에 두시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 가전제품을 안전하게 쓰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충북 괴산군 청청면 화양계곡에서 70대 등산객이 물에 빠졌습니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70대 등산객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산악회원들과 함께 하산하던 중 혼자 물에 들어간 거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5분쯤 전북 군산시 대야면에 간 도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5분쯤 충남 예산군 당진 영덕고속도로 당진 방향 대흥터널 인근에서 대형 화물차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한 뒤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사 등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어제부터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앞입니다. 네, 압수수색 언제부터 진행된 겁니까? 네, 최상병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3시간 만인 조금 전 12시 15분쯤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공지를 하고 사저를 빠져나갔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즉 최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기록을 이첩했다가 회수하는 전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구속 상태인 만큼 압수수색의 모든 과정을 변호인과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사저 외에도 특검은 국방부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도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2023년 당시 국가안보실에 재직했던 인물들인 만큼 특검은 이른바 VIP 경로설이 불거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와 전후 사정이 담긴 자료를 확보할 거로 보입니다. 오늘 주요 피의자 조사도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잠시 뒤인 오늘 오후 3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역시 VIP 경로설과 관련해 조사가 이뤄질 거로 보이는데요. 오늘 언론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 회의 이후로 최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등 관계기관의 개입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특검은 어제 경로설뿐 아니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특검이 강제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겨눈 만큼 향후 수사 속도는 더욱 빨라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YTN 신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조사를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도 윤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내란 특검이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당초 특검이 불응할 시에 강제 구인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강제 구인까지 갈까요? 아니 쉽지 않을 걸로 보여요. 일단 뭐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사유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예. 그래서 그게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이제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에도 사실 이제 구속된 피의자가 소환을 하면 불응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 사실 이제 강제로 구인을 해서 불러다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진술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제 강제 구인을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하는데 이제 그러기는 쉽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오후 2시에는 이제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또 그 사유서를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오늘 뭐 바로 강제 구인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한 번 정도는 더 소환을 하고 그때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그 사유서가 타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이제 강제 구인도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앞서 이제 강제 구인을 했을 경우에도 진술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진술 거부를 하게 되는 경우엔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진술 거부는 이제 그대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진술 거부권이 또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진술 거부하게 되면 이제 물어보긴 하죠. 계속적으로 물어보는데 거기 진술 거부하겠다, 진술 거부하겠다, 묵묵무답 뭐 그런 식으로 조서는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뭐 피의자의 어떤 진술을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진술 거부권, 특히 상당히 증거가 명백하고 그러한 사안에서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또 상식적인 걸 또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계속 진술을 거부하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법정에서는 이제 상당히 본인에게 이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때 계속 진술 거부를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이런 전략을 좀 이어갈까요? 그런데 아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공수처 수사 때는 네. 거부한 이유가 공수처에 이제 수사권이 없다는 거예요. 내란죄와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불법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거였지만 예. 지금 뭐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영장 청구되기 전에도 2번 조사를 받았지만 그때는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특검 자체가 수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스타일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는 걸 직접적으로 또 굉장히 강조하고 또 굉장히 이제 다변가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거부하지 않고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 네. 이 경우에 따라서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근데 가서 진술을 계속 하게 되면 또 특검에서 소환하는 횟수가 또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진술하지 않고 예. 법정 가서 얘기하겠다.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죠. 특검에서 계속 소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데 앞서 이제 구속 전에는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계속 참여를 해왔는데 구속 이후에는 2번 연속 불출석 사유서를 냈단 말이죠. 앞으로 어떤 전략 가져갈까요? 근데 이제 영장 청구하고 다음날 새벽에 발부됐잖아요. 네. 근데 그날 또 재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시간적으로나 건강상 보면 재판에 참석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죠. 더구나 영장이 청구되고 이를 집행이 되면서 이제 정신적 충격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법정에 나가서 재판할 때 재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인에게 굉장히 본인의 운명,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신중을 기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건강적인 이유가 좀 컸을 것이다 봅니다. 전날 장시간 동안 영장 심사를 했고 네. 또 새벽 영장 결과가 나오면서 또 구치소에서 입감 절차를 받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일반인이라고 하면 재판 나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재판 내용도 좀 살펴볼게요. 어제 이제 재판에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총선 뒤에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언급은 윤 전 대통령에게 향후 어떤 영향 미칠까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지금 탄핵 때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명분으로서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연이은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의 주요 임무 종사자고 군 수뇌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인용 전 사령관도 계속 부정선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작년 총선 이후에 5월 달에. 근데 그런 걸 보면 윤 전 대통령과 똑같이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같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밑에 있는 보좌관을 시켜서 비서관을 시켜서 뭐 선관위 가서 서버를 뭐 떼오라 가져오라 뭐 그런 얘기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부정선거라는 것이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그런 지시를 안 했겠죠. 근데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윤 전 대통령과 같기 때문에 자기의 비서실장한테 이제 선관위에 서버 확보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까지 아마 본인이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이제 범행을 이제 부인하는 취지였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좀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특검은 지금 수사에 상당히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 게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고려해서 법원 휴정기에도 재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재판부가 받아들일까요? 그건 이제 재판부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봐요. 예. 물론 특검에서는 주장을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재판부 자체가 아마 재판부도 굉장히 피로감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고 예.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고 대한민국 역사상 없던 내란죄에 관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추가로 계속 기소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적어도 재판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휴정 기간을 거쳐서 좀 쉬어야 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른 재판 기록이랄지 이런 걸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런데 재판부에게 쉬지 말고 계속 재판해야 한다. 이건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이제 재판부에 대한 좀 약간 월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휴정을 하지 않고 재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은 전적으로 이제 재판부 판단에 맡기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렇게 속도를 내는 특검과는 달리 윤 전 대통령 측은 좀 지연 전략을 펼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 만약에 지연 전략 펼친다면 뭐 구속 적부 심사 청구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윤 전 대통령이 뭐 재판과 관련돼서는 지연 전략을 뭐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물론 이런 거 있죠. 구속 기간 6개월이니까 6개월 끌어서 재판을 시간을 도과시킨 다음에 네. 불구속 상태에서 나와서 조사를 받겠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추가로 기소된 직권남용죄가 있을 거고 또 지금 영장이 발부된 내용 중에서 보면 범죄 혐의가 뭐 5, 6개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특검에서 기소하게 되면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범죄 혐의 가지고 재구속을 할 수 있거든요. 구속기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을 끄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어떤 구속된 피의자가 할 수 있는 뭐 구속 적부심이랄지 보석이랄지 이런 건 신청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석방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뭐 지금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수감 환경이 지난 구속 때와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요? 전보다는 좀 뭐 수감하는 방의 넓이 네. 좀 좁아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평대에서 한 2평대, 2평대. 그리고 지금 에어컨은 뭐 당연히 없는 거고요. 예. 선풍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굉장히 이제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50분 정도는 선풍기가 켜진 상태인데 한 10분 동안은 자동으로 멈추는 이제 그런 뭐 선풍기가 아마 조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하루에 생수를 한 500ml짜리 하루에 한 번만 지급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적어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랄지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사실 이제 3평 이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구치소에서
한평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공간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심적인 것도 그렇고 예. 공간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어떻게 보면 전 대통령에서 애우를 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 뭐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아마 서울구치소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수용자가 많아서 과밀돼 있어서 저 방을 아마 작은 방을 2개를 합친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그런 것인지 예. 아니면 뭐 전 대통령의 애우를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건지 그건 뭐 내부 속사정은 알 수가 없죠. 뭐 재구속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은 좀 불편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이제 수사에 좀 속도를 낼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는 외환죄 혐의 수사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이 내란죄보다 외환 혐의가 입증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내란 특검이 사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2가지라고 봐요. 이제 하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근데 그 성과는 이미 이루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외환죄인데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이 검찰, 경찰, 그런 공수처 이런 데 수사하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뭐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지 않았던 뭐 계엄 선포 문건 작성이랄지 이거 폐기랄지 한덕수 총리의 어떤 계엄에 대한 관여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수사를 해서 밝혀내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사이드적인 거고요. 부수적인 거고. 네. 근데 외환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특검, 내란 특검 자체에 중요한 것이 내란 외환 특검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외환 유치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이제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을 또 뭐 주목해야 할 것 같고 네. 아마 이제 구속이 됐고요. 어느 정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는 이제 수사가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외환 유치죄 하나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집중해서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도 좀 살펴볼게요. 지금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집사 게이트가 이제 또 새롭게 불거졌는데요. 네. 이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와 관련된 회사가 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로 이 수사가 좀 이어질까요? 일단 뭐 김모 씨는 이제 해외로 뭐 도피한 걸로 보이잖아요. 예. 지난 4월에 나왔다고 하는데 뭐 오늘 언론 보도 보니까 특검에서 부르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김 집사가 사실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와 관련돼서 많은 역할을 한 걸로 보여요. 네. 오늘 이제 특수대학원 과정에서 이제 알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코바나 콘텐츠랄지 여러 가지에 관여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특검에서 이제 김지사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얘기가 뭐냐면 김 집사랑 김모 씨가 업체를 설립했는데 대기업으로부터 한 180억 정도 투자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회사가 그렇게 뭐 부실한 회사고 그런데 네. 대기업에서 180억이나 이걸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는 뭔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돼 있고 이 자체가 김 집사라는 사람의 아내의 소유이긴 하지만 뭔가 김건희 여사하고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180여나 엄청난 돈을 이제 투자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 김모 씨를 좀 조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김모 씨가 특검에 출석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지금 해외에 머물고 있잖아요.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본인이 오지 않으면 예. 잘 수사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예.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출석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권 무효화까지 해버리면 예. 사실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정말 정당하게 이제 대기업으로부터 뭐 투자를 받았다고 한다면 예.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의 상당성은 김건희 여사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수사 대상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집사로서 한 역할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 그거 말고도 180억 투자 받은 거 말고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이 김 집사가 귀국을 해서 조사받는 게
특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모 씨의 출석 여부도 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달 전국 단위 효력을 가진 전국적 금지명령 사용을 제한하라고 판결했지만 예외 조항인 집단소송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주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뉴햄프셔 연방지방법원 조셉 라플란트 판사는 이 행정명령 효력을 전국적으로 중지시키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일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protect every single child around the country from this lawless, unconstitutional, and cruel executive order. 미국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연방 판사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국민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전국적 명령을 남발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집단 소송 등 일부 예외를 남겨뒀는데 이번 결정은 이를 활용해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을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소송 대상은 미국 전역에서 출생 예정이거나 최근 출생한 아기들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Nothing in the majority opinion suggests in any way that 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 is legal, and it is not. Wha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means is that we have to get that order struck down using different procedures.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항소할 계획입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대법원 명령을 우회하려는 불법적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매년 신생아 15만 명이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는 항소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오늘도 오후 햇살이 제법 뜨겁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3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이 습도가 낮아지면서 숨이 막힐 듯한 더위는 아니지만 여전히 볕은 제법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그늘에 들어오면 확실히 더위가 더 쉬어가는 느낌이고요. 시민들도 이렇게 시원한 폭포 아래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습도는 낮아졌지만 이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일사병이나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은 12일 만에 열대야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한낮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쪽 지방은 폭염경보 속 곳곳으로 35도 안팎으로 치솟았고요. 전북 정읍이 35.2도, 전남 순천 35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방은 오늘도 비교적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강릉 27도가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후 사이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까지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요. 다음 주 중반쯤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구름이 지나며 심한 고온은 누그러지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장맛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전남 섬지역과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제폭포에서 YTN 정수연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